조형아트 서울 DP전 새벽 6시까지 그림을 그리고 7시에 운송업체 대표님께서 운송해 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4일간 매일 나가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한 팀씩 오시는 것으로 했는데요. 갑자기 못 온 분도 계시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뵀습니다. 전시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비치는 것을 샹들리에 모양으로 콜라주 기법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6월 전시에도 연장해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미끼 구입하신다고 했던 분이 하늘색 그림 화접도로 바꿔서 데려가셨어요. 이번 조형아트 서울은 관람객 3만 7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배 늘어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품 판매액도 45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첫날 비가 왔는데도 10,000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몰려서 놀랐습니다. 코로나의 지속으로 인한 문화 갈증이 미술품을 찾는 열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형 조각인 김성복 작가님의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가 1억 1천만 원인데요. 이 작품이 판매된 것을 비롯해서 토포하우스가 25점이나 팔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트지인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비앙갤러리에서는 이우환 작가님의 바람이 3억 원에 판매돼서 호황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로 6회째인 조형아트 서울은 청작아트 신준환 대표님이 어머니인 손성래 청작화랑 대표에게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준환 대표님의 형인 신재환 작가님이 청각장애가 있는데요. 조형 미술가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야에 애정이 생겨서 진행시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가족이어도 정말 마음이 동해야지 이렇게까지 온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청작화랑도 30년 이상, 35년 정도인가 계속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신재환 작가님이 긍정적으로 위로하면서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때로 위로받으면서 지난 1년간 작업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을 청작화랑에서 이번에 선보인 겁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마지막 그림 포장까지 가족 모두가 신경 써주시는데 피해들진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사실 폐허 기간 내내 조심히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아트 페어 기간에 제 작품 설명뿐 아니라 다른 작품들까지 판매도 그리고 설명을 조금 신경 쓰는 편인데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나 봐요. 첫날일 거예요. 아마 여러 점의 작품을 동시에 관심 갖고 구입 문의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주최 측 화랑인이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른 데도 둘러보고 오라고 하신 손 대표님, 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당장 한두 개라기보다 당장 10개라기보다 당장 몇억 원어치의 작품을 판매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 좀 더 크고 넓게 보시더라고요. 작품에 관심 많이 갖고 또 문의도 많아서 정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나 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됐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도 컬렉팅에 관심 갖고 컬렉팅을 해가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었고요. 손성래 대표님은 화랑협회에 또 오래 계셨고 또 주최 측이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나서서 신경 쓸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게 많이 생기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 초대할 걸 이란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SNS와 아트지인 TV를 통해서만 초대하고 많이 초대 못했어요. 막판에 스포츠넷 작업하고 또 디톡스 다이어트도 동시에 진행했더니 몸살이 온 것 같더라고요. 아트페어 기간 중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열이 올라서 그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작업 중입니다. 그동안은 8배속으로 보셨는데요. 원래 손이 이 정도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시 앞두고 거의 한 달 정도는 캔버스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SNS와 카톡 답장도 잘 못할 정도로 캔버스에서 손을 떼기가 힘들었는데요. 세계 3대 아트페어라고 하죠. 프리즈 아트페어가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트페어장에 갤러리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명 몇몇 작가들의 쏠림 현상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에서 주로 아트페어를 하던 주요 아트페어들이 방향성을 잃고 지금 어디로 갈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큰 아트페어가 생기게 되면 다른 군소 아트페어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또 컬렉터들이 한국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물론 관광 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미술시장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아시안허브에서 홍보대사로 있는데요. 그곳에서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말하자면 몽골인 동생도 있고 또 일본인 친구, 언니 등 정말 각국에 있는 친구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중 일본인 친구의 꿈이 일본인 언니인데요. 꿈이 한국에서 시집을 내는 것이었어요. 계절의 5가지 색이라고 아시안허브에서 낸 책을 같이 작업했는데요. 병에 걸려서 최근에 봤을 때 못 알아볼 정도로 야위어서 놀랐었는데요. 그래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자신이 낸 책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 그것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소개하려고요. 영원한 빛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는데요. 출판사는 문예 출판이고요. 저는 몇 개의 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꽤 오랜 동안 써온 시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입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아픔의 화석. 아예 가둬버렸습니다. 2번 다시 열지 않으려고요. 손대지 못하게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입가에만 미소를 머무르게 하고 아예 모른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잃어버린 아픔, 실망, 슬픔은
수억 년 후 아름다운 화석으로 태어나 사람들의 흥미로운 시선을 받고 빛나고 있을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 와서 한국에 살면서 일본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다 두고 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 살려고 하니 힘들었을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힘든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내고자 노력했던 히데코 선생님. 항상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꿈이 많은 소녀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봉사하기 위함이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픔도 많을 텐데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장난치는 이야기로 유머로 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 힘든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쩌면 그냥 그대로 두면 화석으로 태어나서 그 아픔도 빛나길 바랐던 선생님의 희망사항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희망이 이제 정말 화석처럼 아름답게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긍정 메시지, 긍정 바이러스를 뿜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영원한 빛을 찾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홍영자라는 이름도 같이 있고요. 원래 본명은 야마구치 히데코의 제1시집입니다. 이 1시집이라는 것이 마음에 먹먹하게 와닿았는데요. 2시집도 내고 3시집도 내려는 선생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